동해 석유가스의 매장량 분석을 담당한 미국 지질탐사회사 고문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2대 국회가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반쪽 개원이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 일부를 철거한 정황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서북도서 해상 포사격 훈련을 이달 중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입찰 결과 기존 상인 상당수가 점포를 다시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급한 마음에 거액을 써낸 경우가 많아 낙찰 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 포항 앞바다에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지질탐사회사 고문이 오늘 방한했습니다. 시험 시추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자문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첫 소식 김진희 기자입니다. 포항 앞바다에 해저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 전문가가 오늘 오전 방한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근거가 된 심층 분석 결과를 내놓은 미국 심해탐사 전문기업 액트지오 고문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입니다. Come here to discuss with KNOC what's the best way for us to approach this and actuall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심해 가스전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입국은 석유공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시험 시추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자문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한 기간 별도의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아브레오 박사는 액트지오에 대해 기업 규모는 작지만 심해 탐사에 특화된 회사로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축적된 동해안 심해 탐사 데이터를 액트지오 측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며 액트지오는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해 말 석유공사에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거쳤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달 노르웨이 해양 시추업체 시드릴 측과 시추선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시추 작업은 오는 12월에 시작해 40일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성공 확률은 20%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틀째인 오늘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방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참가국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둘째 날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아프리카와의 관계에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1세대 기업인들은 미 수교국이었던 수단을 찾아가서 타이어 공장을 지었고 리비아 사막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대수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교역과 투자를 늘려 아프리카와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며 경제 동반자 협정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광물의 공급망 문제는 어제 공동선언문에 담긴 것처럼 협의체를 만들어 자원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국과 핵심 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전환에도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모리타니아 가즈아니 대통령을 비롯해 9차례의 정상회담과 접견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1박 2일간의 정상회의 일정과 우리나라를 찾은 25명의 정상급 인사와의 회담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본회의가 됐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 된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한 채 본회의장 밖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선의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에, 사선의 이하경 의원이 야당목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여당목 부의장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원부터 협치를 외면한 채 의회 독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야말로 국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 모습을 22대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출발부터 제대로 단추를 깨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여야는 오늘 오전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원 구성 법정 시한인 모레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측 모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취임사에서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의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은 9.19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상포 사격 훈련을 이달 중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종민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동해선 선로에 대한 일부 철거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측 제진역과 북측 금강산역을 잇는 동해선 남북 연결철도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연결돼 2006년 실제 철로가 놓였습니다. 북측 구간 18.5km, 남측 구간 7km 등 모두 25.5km에 이르고 북측 구간 공사에는 남측이 장비와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북한은 철도 레일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침목을 제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의선을 끊어놓는 등 남북을 단절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지난 1월 경의선과 동해선 6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3월에는 가로등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9.19 군사합의 이후 중단했던 서북도서 해상 포사격 훈련을 곧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가 K9 자주포 등의 해상 실사격 훈련을 이달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완충 수역 내 포사격 훈련은 지난 1월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따른 대응 사격을 제외하면 9.19 합의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 육군도 9.19 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군사분계선 5km 이내 포사격 훈련을 조만간 재개할 방침입니다. 육군은 해당 지역 내 훈련장은 언제든 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부대별로 훈련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출구 전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 등의 철회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정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며 석 달여 만에 대응 기조를 바꿨습니다.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나 이탈 규모가 90%를 넘는 전공의들의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역에선 을지대병원은 전공의 복귀 여부를 묻는 절차를 시작했고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도 전공의 복귀 의사 파악과 사직서 수리 시점 결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딸이 아파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 항상 불안하지. 진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의료노조도 이제는 의료계 집단 행동을 멈추고 의사 본연의 책무를 다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풀어야 할 사안들이 사실 아직 많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가장 직접적으로 전공의들의 처우 문제, 현장으로 복귀를 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정부가 이른바 유인책을 제시하자마자 의사협회는 전국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해 깊어진 갈등의 골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했던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의 측근과 만남 일정을 조율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이 하는 일을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 사진을 보내며 만나자고 했던 2022년 9월 7일. 김 여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최 목사는 이틀 뒤 난처하다, 경계 인물이 된 것 같아 서글프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2일 최 목사는 김 여사의 측근인 대통령실 부속실 소속 유모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 행정관은 최 목사와 김 여사 방문 일정을 조율했고 바로 다음 날인 9월 13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접견했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입니다. 최 목사는 이날 만남 뒤 유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 추석 선물 상자와 일명 대통령 시계를 선물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비망록 형식의 문건을 통해 대통령 시계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배포하는 것이라며 영부인이 사사로이 배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과 화장품 등은 개인적 관계에서의 선물로 뇌물이나 청탁 용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저희 검찰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최 목사는 오는 13일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한 입찰 결과 우려와 달리 기존 상인 상당수가 점포를 다시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점포를 지킨 상인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성룡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10년 넘게 옷가게를 운영해온 김모 씨. 최근 대전시가 진행한 지하상가 경쟁 입찰에서 기존 점포를 다시 낙찰받았지만 안도감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상한이 없는 최고가 낙찰 방식이다 보니 감정평가액의 4배가 넘는 액수를 입찰가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월 사용료가 15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올라 관리비까지 매달 80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갑자기 지금 포기는 할 수는 없고 일단 낙찰을 받았으니까 일단 1년은 해보고 아니라 싶으면 접을 거예요. 점포를 지키려는 마음에 감정평가액의 8배, 10배를 써내 낙찰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낙찰을 포기하는 상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고 만약에 감당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입찰 마감 결과 440개 점포의 평균 낙찰가율은 231%, 최고가 점포는 1년 사용료가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인들은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경쟁력을 잃게 돼 상권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가격을 좀 올리서라도 또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고객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고객이 떨어지면 어떻게 점차적으로 상가는 다 또 몰락하게 될 것이고. 상인들은 비대위를 꾸려 대책 논의에 나섰고 대전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연납인 사용료를 6차례에 걸쳐 나눠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학생의 보호자도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문제 행동이 반복돼도 보호자 동의 없인 치료나 상담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과 실랑이하다 욕설을 하면서 선생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어디 때렸냐? 그래, 땀 때렸다. 뭐하냐? 땀 때렸다. 니는 그래 감옥이나 가라. 가방을 휘두르는가 하면 선생님의 손을 깨물고 밀치고 교실 문을 우산으로 내리칩니다. 무단 조퇴를 하려다 선생님들이 막자 소란을 벌인 겁니다. 이후엔 이 학생의 보호자도 학교에 왔다가 담임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소동을 일으켜 1년 사이 4차례 전학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도 맘대로 빌릴 수 있겠습니까? 그 공포스러움 때문에. 학교 측은 일단 출석 정지 10일을 결정하고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해선 심리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제 행동이 반복되고 있지만 해당 학생을 치료하거나 상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부모 동의 없이는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긴 장례를 놓고 봤을 때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돼야 되는데 전북 지역 교사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위기 학생을 체계적으로 돌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KBS와의 통화에서 해외에서 귀국한 뒤 학교 폭력 등을 겪었지만 교사들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아이가 심리적 부담을 느껴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개편을 넘어 폐지까지도 거론하면서 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맛있는 경제 시간에는 불붙은 종부세 폐지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종부세 완화, 이 보수 정권에서는 뭐 사실 항상 나오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번 논란은 좀 출발이 이상합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 1주택자 폐지 얘기가 나오자 뭐 화답이라도 하듯이 대통령실에서 뭐 전면 폐지 검토를 하겠다 뭐 이렇게 거들고 나섰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느닷없다는 생각이 드는 논란인데 예,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종부세 논란은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헌법재판소도 이제 여러 번 갔던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이제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게 폐지가 이제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완화 기조를 띠면서 완화를 좀 해줬죠. 2023년 작년 종부세 납세 인원은 61.4%가 감소를 했고요. 2022년 대비 결정 세액은 37.6%가 감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 여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상위 10%가 내는 종부세가 88%가 넘는다. 너무 편중 현상이 심하다. 한마디로 징벌적 과세다. 돈 많은 사람들, 비싼 집값을 가진 사람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좀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를 몰렸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데 나중에 집값 떨어지게 되면 돌려주는 돈도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지나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 종부세 납부 인원을 좀 살펴보면 이 종부세 인원이 전국적으로 다 줄었지만 우리 지역, 특히 세종 지역의 종부세 인원 감소율이 가장 높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재산세는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부과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가 되고요. 여러 채 가진 분들은 이제 9억 원인데 공시가격 9억 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올려준 거죠. 그렇죠. 근데
가격을 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뭐 공시가격 뭐 12억 이상 집들도 뭐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세종, 대전으로 갈수록 사실 이 기준에 적합 이게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줄습니다. 집값도 떨어졌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세종, 인천, 뭐 대전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56.8%, 상대적으로 세종이 77.8%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덜 줄었습니다. 자, 종부세 뭐 걷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고 또 종부세 완화가 폐지가 돼서 없어지게 되면 사실 지방정부로서는 세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방정부에서는 종부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어떻게 보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더 높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없어지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국세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걷어들여서 지방으로 교부하는 세금입니다. 나눠주는 돈이죠. 나눠주는 돈인데 이제 성격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세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다른 돈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재원 마련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어려운 부분이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들지만 재산세도 줄고요. 취득세도 줄고요. 또 거래가 없다 보니까 양도세도 줄어서 전체적으로 모두 다 줄어들어서 재정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폐지 하나만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종부세 폐지는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다른 차원에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와 여당, 야당이 논의를 할 텐데 저는 이게 폐지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합니다. 뭐 종부세 폐지를 얼마 전에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세수도 줄어들게 되고 지자체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보조해 줄 것이며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 결국 폐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종부세가 도입된 지 뭐 벌써 20년이 지났고요. 또 뭐 사실 저 더 좀 답답한 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참에 어떤 뭐 정치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때가 지금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때가 적절하다는 게 사실은 이게 정답이 없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야당에서 1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안이 확정은 아니지만 일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도 한데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뭐 여당 근데 사실 여당은 또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면 강남에 50억 가진 사람하고 지방에 5억짜리 세 채 가진 사람이 세 부담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좀 조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5% 세율,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단일 세율로 2.7%로 조정하자라는 안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본 공제를 좀 올려주자. 1주택자 폐지하지 말고 현재는 12억 원까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16억까지 올려주자는 안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가장 현실적인 안은 물가도 오르는 만큼 공제 금액을 좀 현실화해 준다면 사실은 내는 사람들도 우리 상위 한 1%, 2%거든요. 그래서 16억까지만 상향 조정해줘도 아마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뭐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어떤 보유세 강화로 가는 그 기조는 좀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충남도가 조만간 정부에 경제 자유구역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 트랜시스 SK온 등 대기업이 들어선 서산시 지곡면 일대. 이달 중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앞두고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 유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2차 전지 부품산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지로 외국계 유수의 기업 그리고 또 국내에 유수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아주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충남도가 이곳을 포함해 천안 수신과 아산 둔포, 인주, 당진 송산까지 4개 시 5개 지구
15.1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나섭니다. 중점 사업은 미래운송수단과 디스플레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2차 전지와 소재 부품, 수소 융복합 등입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충남에 투자 의사를 밝힌 외국계 기업은 22곳, 25억 5,500만 달러 규모. 충남도는 현재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얻게 되는 세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내세워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분산시킬 최적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과의 MOU 체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2008년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충남도는 복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80대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이 요양보호사들은 해마다 윤리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거침없이 때립니다. 지난해 4월부터 6달에 걸쳐 3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때린 이 요양보호사. 알고 보니 10년이 넘는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2010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난해까지 해마다 노인학대 예방 의무 교육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해당 교육이 1년에 5시간 뿐인데다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돼 교육 효과나 개인의 상태를 확인할 장치가 없단 겁니다. 집합교육을 해도 VOD로 들으세요. 틀어놓고 본인 일을 할 수 있고 잘 안 들어도 수료증 나온다는 부분들이 전문가들은 노인복지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자격증 취득부터 의무교육 과정까지 요양보호교육 전반에 대한 중간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노인 학대, 무엇이 학대고 무엇이 학대가 아닌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2022년 기준 전국의 노인 학대 가해자는 7,400여 명. 이 가운데 요양보호사 등 기관 관계자의 학대가 17%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박연선입니다. 대전 시민의 발 타슈 2023년 한 해 지구 200바퀴를 돌다. 대전시가 타슈 이용 현황을 토대로 산출한 친환경 활약상입니다. 지난해 타슈 누적 이용거리 800만 킬로미터를 한 바퀴에 약 4만 킬로미터로 알려진 지구의 둘레로 나눈 건데요. 그만큼 차량 이동이 줄어 탄소 배출이 저감됐다는 뜻이겠죠. 실제 타슈 회원수는 2022년 7월 시즌2 도입 뒤 15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용 건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52만 건에서 지난해 430만 건으로 8배 늘었고 올해도 지난 4월까지 166만 건을 기록해 지난해 기록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용 비율이 24%로 가장 높아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전보다 자전거가 가벼워진 면도 있고 안장하고 자전거 폭을 좀 넓게 했어요. 내구성도 강화시켰고 타슈 수량도 많아지고 대여소도 많아지고 그리고 무료 사용도 있지만 대여하고 반납하는 방식이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용자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죠. 이에 더해 대전시는 서울시의 따릉이에 이어 광역시 처음으로 탄소 배출권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로 줄인 온실가스량을 수치화해 현재 기준 1톤당 12,000원에서 13,000원에 거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환경 보호와 함께 타슈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배출권 같은 경우는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판매 수익이 들어오면 타슈 이용하고 홍보에 활용해서 운영비에 도움도 되고, 대전시가 교통중심 도시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중심 녹색 환경 교통도시 조성에 또 기여를 하고 기후변화에도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타슈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정비센터를 5곳으로 확충했고, 타슈 반납과 재배치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타슈 센터의 운영 인력도 점차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영자전거의 무분별한 사용과 사유화, 고의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도 도입합니다. 다만 울퉁불퉁하거나 끊겨있는 자전거도로 정비, 아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전거 수량과 지역 편중 논란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2,500대에서 4,900대로 늘리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스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편중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구분해서 수요를 재추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스테이션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비교적 빠른 기간에 연착륙하며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의 모범 사례가 된 타슈. 공유자전거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환경과 자전거를 타며 느끼는 바람, 풀냄새, 아름다운 자연환경, 이 모든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반돼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 즉 GNI가 전분기 대비 2.4% 늘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와 같은 1.3%로 집계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민소득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567조 5천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질 GNI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보면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561조 6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4% 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은 5조 9천억 원으로 전분기와 같았습니다. 다만 교육 조건 개선으로 무역 손실이 크게 줄었습니다. 1분기 실질 무역 손실은 직전 분기보다 5조 7천억 원 줄어든 11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이 내려가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교역 조건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영향을 받아 무역 손실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지난 4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 속보치와 비교해 보면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는 각각 0.1%포인트, 1.2%포인트 낮아졌고 건설 투자는 0.7%포인트, 수출은 0.9%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출 잠정치가 크게 올라간 데 대해 한은은 해외 공장이 많은 IT 산업 등의 성장세가 당초 파악한 것보다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또 이번 1분기 성장률 잠정치부터 국민개정 기준년이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5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속보치와 잠정치를 비교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식품을 들여오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직구 식품 가운데 위해 성분이 확인된 280여 개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체중 감량이나 근육 강화 등을 표방한 제품으로 설사나 탈모 등을 일으키는 위해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충원 기자입니다. 식약처가 체중 감량 효과 등을 내세운 해외 직구 식품 1,600개를 검사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나왔습니다. 검사 대상의 17.6%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했고 적발된 제품은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은
마약류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 등입니다. 적발된 281개 제품 중에는 체중 감량을 내세운 제품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면역력 향상이나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를 표방한 제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체중 감량 표방 제품에선 변비 치료에 쓰이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성분은 체지방 분해나 감소 효능은 없고 많이 섭취하면 설사와 복통, 구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 강화 효과와 성기능 개선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선 각각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와 허니 고트위드 성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하면 탈모나 불임 등이 나타나고 허니 고트위드를 섭취하면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로 식품을 살 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반입이 차단된 원료나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외 직구 식품 반입은 지난 2019년 1,375만 건에서 지난해 2,292만 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공주대학교가 환경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 ESG 경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주대는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활성화와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절기 망종인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30도까지 오르며 때이른 더위가 절정을 보였는데요. 현충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대전이 17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끼겠는데요. 특히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야가 더 답답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계룡이 13도, 세종은 17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공주가 28도, 논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산과 태안이 15도, 한낮에는 천안, 아산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보령이 16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부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서해중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토요일 오전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우리 지역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